예, 기본적으로 강의 자료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무엇을 고려할 건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부침이라고 하는 건 원래 존재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결국 근데 의학의 영향을 받아서 중의학, 어차피 한국에서 부침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1950년대 중국에서 이제 그 중서결합적인 측면에서 두침요법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두침요법의 시작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중의 임상가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 되게 복잡한데 그 와중에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가장 이제 대두된 분이 이 산서성의 최순발이라고 하는 중의사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분이 나름 표준화된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부침이 거기서 이제 조금씩 모디파이되면서 발전하는 것이죠. 이 와중에 이제 1983년에 중국에서 중심이 돼서 부침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시작되고 이 표준화 논의를 이제 WHO에 상정함으로써 1900년대 이제 80년대 후반에 친구 경혈의 경혈 표준화에 부침도 포함되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는 근데 이제 이 지식의 기반이 195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 사이에 완성되어 있는 모형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모형이 유효한 건가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좌표 개념은 좌표라는 경혈을 좌표로 인식하는 건 개념에 가까워요. 결국은 그 개념이 의미하는 거는 그 좌표라고 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영역을 자극할 건가. 그러니까 자극 영역인 거죠. 이거를 이제 중국말로 하거나 한자로 말하면 구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두침도 사실은 구역이라는 말로 등장을 해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보면 일단 특정한 특정한 점에 의존해서 표준화하기는 막 어렵고 이걸 하나의 구역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 구역에 대한 컨셉은 두침에서는 특별하게 이미 이제 그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뇌의 기능적 매핑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머리의 대뇌의 그런 대뇌피질의 기능적 구역 영역에 대한 개념하고 어떻게 보면 일치하면서 오게 되는 거죠. 사실 현대 의학에서도 이제 신경외과라든지 각종 외과에서는 해부학의 표지를 근거로 해서 그 표지 안쪽에 있는 내장 기관 조직들을 살피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다만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위해서는 각종 영상의학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의학과 체표면에서 찾았던 골성 표지나 각종 해부학적 랜드마크들을 어떻게 잘 비교하는가가 여전히 오늘날 의학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탐구 영역인데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머리는 안에 우리가 촉지할 수 없는 대뇌 영역인데 이 대뇌 영역을 머리뼈 안에 입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할 건가 이거에 대한 좌표 개념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좌표 개념이 명확해야 우리가 만들어진 데이터와 좌표를 결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CT나 MRI가 알아서 우리 뇌에 있는 머리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머리 안에서 들어오는 각각의 특정 영역의 좌표값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신호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뇌의 기능적인 어떤 구역과 데이터를 섞어서 특정 좌표의 특정 이미지를 매칭시키는 거. 그러니까 픽셀화 작업을 하는 게 CT나 MRI 작업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특징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여전히 이런 어떤 해부학적 어떤 표준 이치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한의학이 중요하지만 서양 의학이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또 업데이트돼서 그거를 또 소개할 건데 그래서 두침이 국제 표준화되는 과정에서 이야기 됐던 거는 이게 좌표 개념보다는 영역적 의미에서의 유효성을 가지는 측면으로 가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두침은 여러 중의사들에 의해서 이제 개발되고 발전되고 또 그렇게 계승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7개로 주 유파를 나눕니다.
대부분은 중국이고 이제 한 번이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두칭이 크게 한때 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마모토 두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초승발을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야마모토가 또 많이 해외에 알려졌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제 전체 유파를 고려해서 두침의 표준화를 또 만든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수업 자료에는 이 초승발 두침과 그다음에 WHO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표준화된, 그러니까 이 전체를 고려해서 만든 표준화된 두침 영역 두 가지를 소개했죠. 여러분이 나중에 나 어떤 두침을 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병증에 더 이 각각의 중의학적 두침이 좋을지를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되지만 예, 그만큼 조금 되게 합리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착되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침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경락이론 아니에요. 정렬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대뇌피질의 기능들을 이렇게 매핑해 놓은 하나의 이 기능 영역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면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뇌피질에서 감각 소마토 센서리 에어리하고 소마토 모터 코텍스 에어리아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해부학 시간에 머리뼈와 그다음 중추신경에 배우게 되면 먼저 공부하는 데가 바로 이 지역이죠. 센트럴 서커스라고 하는 중심구. 그래서 중심구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구 앞쪽은 운동구, 중심구 뒤쪽으로는 감각부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두침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을 이제 1940년대 펜필드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의사였을 것 같은데 미국인지 유럽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사가 연구자가 우리 신체 감각을 하나하나 자극을 했을 때 뇌내 어느 피질에서 이러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지를 전기생리학적으로 검토하고 또 거꾸로 뇌내 피질의 특정 영역에 미세하게 전류자고 했더니 우리 몸에서 특정 영역의 운동이 알아서 이렇게 수축 이완을 하는 근육이 그래서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에 대한 기능 매핑을 해놨어요. 이게 1948년에 됐는데 제가 왜 지금 이번에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중요한 거 2023년에 이 기능적 매핑이 바뀌었어요. 네이처에 나온 거죠. 100년 만에 바뀐 거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핫한 뉴스가 떴는데 이거를 알고도 기존의 거를 고집을 하면 여러분이 또 헷갈릴 필요는 없이 뭐 새로운 걸 모르면 되잖아. 근데 새로운 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인문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여기 핵심은 신체 인지 동작 네트워크가 이 대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대1 매칭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는 단순하게 특히나 운동 피질 영역이 단순하게 운동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운동도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운동 피질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주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확인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운동 피질 영역이 계획된 거를 모디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디파이를 하는데 이 모디파이 과정에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지 영역, 상지 영역, 얼굴 영역, 그다음에 이제 구강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매핑에 지금 추가되어 있는 거죠. 팔과 다리 영역 사이에 인테그레이트되어 있는 하나의 조절 영역이 하나 있고 팔과 얼굴 영역에 또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조절 영역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 얼굴에서부터 다른 이 영역 사이에 또 인테그레이션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획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운동 피질은 계획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받은 대로 한다는 게 정리예요. 명령받은 대로.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없는 건데 운동 피질에는 계획이 없는데 여기 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건 뭐죠? 인지 기능에 의해서 운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인지 행동 치료라는 심리학적인 개념.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몸의 조절을 내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어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운동은 계획이 아니라 우리 뇌 어디선가 명령 주면 알아서 움직여요. 근데 지금은 운동 기질이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재활치료의 중요한 핵심.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재활치료를 하는 거예요. 뇌가 손상받으면. 그럼 뇌가 손상받을 때 재활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재활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프로그램된 대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부위를 제외한 망가지지 않은 데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식해서 걔가 망가진 부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재활치료의 핵심이에요. 그게 가능해지는 이유를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 논문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은 또 무엇을 하냐면 명상을 하면 우리가 몸이 좋아지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주장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지금 계속 실습 시간에 명상을 3분간씩 하면서 제가 종교 체험을 하는 건지 명상을 하는 건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건지 여러분 계속 반신반의하잖아요. 이 데이터 논문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심신이완되고 어떠한 심신이완이 결국 우리 몸을 조절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몸의 고장을 치유하는 능력들을 발휘한다면 그게 왜 가능해요? 명상을 통해서 운동 피질에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이 프로그램화된 것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 비정상 상태를 어느 정도로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며 여기서 뭐라고 했죠? 소마토 코그니티브 액션 네트워크라는 말을 신조어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개념을 네이처에 나왔는데 뭐 한의사들이 먼저 써먹으면 한의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규칙이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접근할 게 아니라 어차피 처음에 설정이 뭐죠? 이 호모로쿠스라고 하는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 소마토 모터 코텍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극이 가능하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게 규칙이라면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지식이 발전할 때 자극요법으로서의 의미를 계속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머리 피부를 자극했다고 대뇌 피질에 여기를 자극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극 못해요. 어떻게 자극해야 될까요? 그걸 구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녹화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모드가 있겠죠. 어쨌든 펜필드가 만든 이 센트럴 서커스를 기준으로 센트럴 이제 프리코 이제 앞쪽은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 뒤쪽은 프라이머리 센서리 코텍스라고 하는 이게 기준이 되는데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브로드만이라고 하는 또 의학자를 통해서 뇌의 기능적 맵을 전체를 아는 거를 브로드만 매핑이라고 하죠. 이것도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한 거죠. 브로드만 매핑에 따라서 우리가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변연계, 옛날 뇌 이런 구성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주로 전두엽은 인지 기능, 그 다음에 두정엽은 이제 공간에 대한 인지, 그다음 여러 가지 통제, 그 다음에 템포럴 랩은 우리가 이제 청각이나 후각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어 이런 관련 있고 그다음에 오시피탈 코텍스 영역은 시각 그리고 그 밑으로는 손해가 있어서 우리의 운동 조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매핑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총 47개의 매핑이 있어요. 이 47개의 매핑을 이해해서 이걸로 진단을 하는 학문이 결국 뇌파학이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뇌 촬영 장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침을 하던 사람들도 사실 이 매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두침 치료에서 만들어진 표준 경혈이, 그러니까 두침의 표준 경혈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셰필드가 소마토 센서를 소마토 모터 코텍스를 1940년대 만들었지만 그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거의 100여 년 가까운 시기에 그걸 뒤집어 없잖아요, 학설을. 완전히 뒤집진 않지만 업데이트해서 뒤집지 않나요? 현대의학은 계속 관찰과 지식의 축적을 따라서 오류를 개선하는데 왜 우리는 50년대 만들어진 한 중의사의 두침 요법이 그냥 맞을 거라고 그걸 믿고 그냥 따라가나요? 왜 그것도 결국 뇌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50년대 내식하고 2023년 내식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번 대비해서 여러분이 비교해서 소순발이든 국제표준 득심이든 합리적이면 수용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배제할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이 또 갖춰야 되는 게 이 득심 수업에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머리 피부에 자침을 하면 직접적으로 대뇌 피질에 자극을 줄 수 있나요? 뻥이에요. 안 돼요. 왜? 두피를 자극하면 그 두피에 분포하는 피부신경은 대뇌 피질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듯이 각종 신경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럼 대뇌 피질에 직접 영향을 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이따가 버전 업그레이드한 자극 기술을 또 소개하겠지만 그렇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두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차 신경 또는 얼굴 신경 또는 그 기타 이제 C1, C2에 해당하는 후두 신경 영역을 어떤 직간접적으로 자극해서 그것이 이러한 감각신호 전달망, 그러니까 뇌뿌리를 통해서 시상하부와 시상, 그다음에 대뇌피질로 넘어가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머리의 특정 영역이 대뇌피질의 특정 영역과 투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거는 사실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침을 하면 뇌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손에 자침하든 다리 자침하든 신경을 통해서 감각신경이 온다면 뉴로 모듈레이션은 분명 어디선가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려하면서 머리에 자극했더니 대뇌피질에 직접적으로 신호 전달이 돼요. 이런 헛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의사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순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이론 체계로 그대로 오면 붙이면 계속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붙임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계뿐만 아니라 어떤 혈관계, 혈액순환의 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혈관의 분포도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 혈관의 분포는 바깥쪽은 바깥목 동맥을 통해서 두개골 영역으로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인터널 커러티드 아터리니까 손목 동맥을 통해서 뇌혈관을 겠다가 목살명 아터리를 통해서 안구를 통해서 이마 또 어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혈관망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이 앞으로 자침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동맥뿐만 아니라 정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머리 피부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데 되게 단순하다는 걸 알아야 돼. 특히 어디? 뼈를 기준으로 그 위쪽에는 근육이 없어요. 머리줄만 있지. 그러니까 두피가 있고 그 두피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층, 진피층을 비롯한 피부층이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골막층이 있겠죠. 물론 머리줄이 있고 골막층이 있겠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자침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근육을 자극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는 사실 자극 구조가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물론 침은 절대 두개골 안쪽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교수님 말대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들어가죠? 실수로 이런 수처를 찔렀는데 수처가 침보다 좀 넓어서 쓱 밀었더니 억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교수님. 예. 그래서 교수님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전 들어간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아? 죽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 아픈지도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 뇌 찔렀다고 아프겠어요? 뇌 찔러도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잔인한 말이지만 자살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얼굴에다 총 쏘는 거예요. 아픈지 모르고 죽잖아. 이런 데다가 총 쏘면 아프고 받아치고 죽지. 근데 머리에다가 놓고 쏘면 즉사예요. 아픈지 모르니까. 너무 잔인한 말인가요? 네. 경각심을 심어줘요. 더 경각심 뭐죠? 목 조르면 죽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인형 목동맥을 이제 촉진하면서 여기 누르면 죽어 했더니 반신반의 하더라고. 진짜야. 해볼까? 그랬는데 예.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더라도 이해하세요.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 피부에 자극을 했는데 왜 안을 자극해보고 싶어? 라는 꿈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초승발 선생만의 꿈이 아니라 사실 초승발 선생의 꿈은 머리 피부를 자극했더니 얘네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꿈을 꿨기 때문에 두치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냥 자극한다고 얘네 안이 자극된다는 것은 사실 꿈이었죠. 근데 그 꿈을 실현한 사람들이 1900년대 후반, 2021세기, 21세기 초반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런 꿈을 안고 이런 기계를 만들어 봤어요. 동물용 기계도. 예, 이건 뭐냐? 경두개 직류 자극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경 두 개가 뭐냐? 두개골을 통과시키는 직류 자극이란 뜻이에요. 원래 직류 자극은 여러분이 지금 전침 자극기하고 되게 유사한 패턴이에요. 전침 자극기와 같은데 전침 자극을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류가 흐른 공간에는 전류에 따라서 자장이 형성이 됩니다. 네? 전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우리 플라밍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이라고 언뜻 들어봤잖아요.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오른손이 정답이에요, 왼손이 정답이에요. 검지가 전류예요. 검지가 뭐 자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 전류가 흐르면 자장이 형성된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바로 이 개념은 전류를 흘려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반적인 진류를 흘리면 전류는 두개골 표면을 따라서 흐릅니다. 왜? 이온이니까, 아이온 커런트니까 이온 커런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니까 마치 전친 자극처럼 피부를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그 피부를 따라 흐르는 주변에 자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자장은 일정 강도 이상이 되면 우리의 뇌내에 있는 세포, 뇌내 피질 세포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주 약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히나 그거는 직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왜? 직류가 셀수록 강도가 셀 테니까. 바로 그 원리가 이런 원리로 말한 것처럼 피라미드가 베네피질에는 피라미드 세포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 세포가 레이어를 이루고 있죠. 이 레이어를 이룬 층에 따라서 강하게 받냐 작게 받냐가 필드 포텐셜로 그려집니다. 이에 따라서 베네피질의 신경세포가 이 직류를 쏘았더니 알아서 변하네요를 관찰하게 된 거죠. 이걸 치료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두개 자극을 통해서 노인의 단기 기억 향상을 시킬 수 있어요라고 하는 임상시험 사례도 있고, 이거 다 뭐냐? 우리가 어떤 대뇌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 영역에서 그 특정 영역에 전류를 흘려서 그 전류가 자장을 만들고 이 자장이 대뇌 피질 세포에 영향을 줘서 어떠한 기능을 학습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합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종의 세뇌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 4년 전에 저는 병두개 전류 자극은 난방 용어예요. 난방 용어를 한의학에서 갖다 쓰면 또 이권 다툼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두개 적침이라고 하는 신조를 또 만들었어요. 네? 유일무이한 논문입니다. 물론 이 한 편으로 끝냈어요. 더 이상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왜 맨날 나 혼자 해야 돼? 같이 하면 안 돼? 안 해서 아무도 없어. 멈췄어요. 사실 이 연구는 의대 교수님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의 뇌과학연구소랑 같이 시작해서 이제 병두개 전침을 했는데 참고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것을 어디서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하냐? 부산 의과대학 재활위원회에서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결국은 한의학에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거를 쓰고 있는 데는 부산의 의과대학 재활의학 팀이 하고 있어요. 아쉽긴 하지만 뭐 또 하겠어요. 한의계가 영향이 없는 걸.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는 멈췄는데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생각해 보셔요. 한의학에서도 전침을 통해서 머리에다가 전침을 하면 병두개 자극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몇 조예요. 고정현 학생한테 전침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아이디어로 혹시나 전침을 했더니
본인의 인지 기능에 뭐가 영향을 준 건가라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한 건데 여러분도 혹시나 내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전침기로. 어쨌든 여러분이 앞으로 머리에 전침을 써서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 뭘 섞었냐? 그냥 전침만 하면 효과가 없잖아. 한약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좋다라고 한 한약과 전침을 같이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머리에 좋은 한약 뭐예요? 뇌졸중의 허혈성 뇌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황련이라고 하는 약재와 그다음에 경두개 전침을 섞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황금이군요. 황금과 섞으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본 거죠. 어쨌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멈췄는데 저는 멈췄지만 여러분이 해볼 수 있으면 언젠가 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쥐 머리에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이런 조그만 포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배터리를 착하고 머리에다가 쥐가 쓰고 다녀요. 그래서 머리에 쓰고 이제 계속 자극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과 연구도 해봤던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나요? 뭐 교수님 같은 분도 있군요. 근데 그런 노력이 산발적이지만 계속 쌓이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요즘에 초음파를 통해서 한의사가 뭐가 한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법률적으로 운 좋게 소송에 좋은 결과가 나서 지금 한의사들이 의욕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 뇌파예요. 근데 이것도 또 나한테 자문이 와서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수침을 얘기해주면서 머리 부위에 있는 경혈이 뇌파 측정 부위와 되게 일치해요. 이걸 내가 또 이렇게 자문해준 내용이 강의 자료에 섞여 있습니다. 또 한편 또 요즘에 한의사들에게 또 희망이 뭐냐면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쓰는 거에 대한 이 틈새 전략을 찾았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마 졸업할 때쯤 되면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틈새가 있대요. 그 틈새를 파고들면 쓸 수가 있다는 거. 분명 누군가가 써서 근거를 남기면 한 10년 있다가 법률로 또 싸울 때 한의사들이 그런 근거 있어? 그럴 때 틈새에서 조용히 부리면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 한의사가 여기 있죠 하는 순간에 의사들이 뒤통수 맞으면서 또 열받을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쉬워 또 그런 우리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의사와 하치는 해야죠. 요즘에 한일도 하친하는데 우리도 뭐 의사랑 하친하면 되나? 일본 사람들이랑도 하친할 수 있는 마음이면 의사, 한의사 하친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아리랑 있게 여러분이 학습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런 특징에서 어떻게 화합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뇌파의 좌표예요. 뇌파의 좌표일 때 이 프론탈, 그다음에 센트럴, 그다음에 파리에탈, 오시피탈 영역으로 이렇게 좌표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1020 모델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1020 모델입니다. 참고로 권호상 교수님이 뇌파 이걸 좀 많이 하시서 전문가예요. 그분의 또 나중에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뇌파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잘 잡혀야 되는데 이 개념을 두침에다가 쓰면 그러니까 두침의 경혈을 찾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뇌파를 여기다 씁니다. 표준은 뭐냐? 이니언, 네이슨, 프리오큘러리 포인트예요. 이니언은 뭐냐? 양미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코뿔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당혈과 그다음에 소료혈 사이에 있는 경혈인데 거기에 경의 기혈이 하나 있어요. 비교 알중. 족대형 방광경 학습 자료에 써 있어요. 비교 알중. 동맥의 학습 자료에 써 있어요. 비교 알중. 그것이 네이선 영역이에요. 네이선. 그다음에 이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면 아까 뒤통수 윤기. 그러니까 뇌우열 아래쪽, 풍부열 위쪽. 그러니까 풍부열과 뇌우열 사이에 바깥 뒤통수뼈 윤기가 인연이야. 이게 골성 표지로 기준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NI 라인이라고 불러요. 동맥의 라인 중에 내일선과 인연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NI 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NI 라인을 뇌파에서는 Z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Z 라인.
G9인데 대략 36cm라고 해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서 30cm짜리 고무줄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내일 또 나눠드릴 건데 이게 얼마나 잘 맞는지 해보려고. 그 다음에 C라인은 뭐냐? 프리 어큘라리 포인트인데 여기는 어디냐? 청궁열. 그러니까 양광유성은 프리 어큘라리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우리는 청궁열, 양쪽 청궁열을 연결한 선 어디로? 보텍스로 양쪽.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뭐와 같아요? 전정열을 연결하는 선하고 비슷해져요. 그것을 C라인이라고 해요. 이게 잘 보면 Z라인은 네이선하고 인열 연결한 이 라인이 Z라인이고 이게 C라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치 지구 모형을 만든 거죠. 좌우선을 만든 거죠. 그 좌우선을 만들어 놨죠. 여기에 이제 원형 좌표를 그리게 되는데 참고로 말하면 여기는 36 정도 되고 여기는 34 정도 돼요. 물론 잘 대부분 틀려요. 양기열이가. 근데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쓰면 나중에 머리에 이 표지를 할 수 있다. 이 표지를 한 뒤에 우리 표현은 못 쓰는 거죠? Z라인을 쓰고 C라인을 쓴다는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면 뇌파를 개발한 양반과 부딪혀야 되잖아. 우리는 뭐라고 해? 인맥, 동맥, 정분선 라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 귓끝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귓끝을 연결하는 라인에 가까운 뭐 그런 한약적 용어를 써가면서 애써. 너희도 알았어? 너희도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숨기면서 교묘하게 또 뇌파도 쓰고 경숙의 전체도 쓰고 경숙의 자욱도 쓰고 하다가 어느 순간 fMRI도 쓰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경혈 위치를 다 표시해 준 거예요. 이 자료 제가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저쪽에 뇌파로 소송하려고 하는 데에서. 근데 그 자료 만들고 나서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 자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뇌파 위치에 해당하는 경혈 위치를 다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렬해 놓으면 얼마나 위치가 비슷한데요. 이 정도로 비슷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오픈 서클은 뇌파의 2N 좌표고 여기서 제가 다이아몬드 필드는 우리 경혈 기혈도 위치에 딱 일치한다라고 얘기는 못해도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 뭐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경혈은 좌표 개념이고 실제는 뭐라고요? 그 좌표를 중심으로 한 영역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뇌파에서도 이 기준 좌표를 기준으로 그 영역을 관찰한다는 것이 저 전반을 관찰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 다 되시죠? 뇌파도 영역을 관찰하는 건데 우리가 그 영역을 관찰하는 각각의 경혈도 그 영역, 뇌파 영역에 몰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없는 데도 있어요. 없으면 경혈기혈 찾아가지고 하나 만들어야지. 뭐 새로운 별자리 하나 만들듯이 왜 없겠어요? RCR 만들어내면 되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뇌파의 표준 좌표와 머리에 있는 다양한 경연의 좌표가 되게 상관성이 있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지식 세계니까 상관성이 있네.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 경혈들이 인상적 경험을 통해서 특정 뇌 NFP질의 직간접적 영향들을 병증 유행에 쓰려고 했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의 병증 모델과 딱 일치한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런 표준 위치에 자극을 해서 이 위치에서 이 안에 NFP질 세포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자극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두계 증류, 또 하나는 명상. 명상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아까 어디서?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 따라서 이게 결국 우리가 뭐냐면 뇌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그런 걸 설명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인지과학에서 요즘에 뇌수용 감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수용 감각으로 또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배경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두층에 대한 표준 위치를 어떻게 정할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초선발 가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1950년대
이런 서구에서 들어온 펜필드와 같은 이 베네피즈과 그다음에 특정 영역에서의 기능적인 영역들에 대한 이해를 이런 중의사들도 접목하면서 이것을 두피 영역에서 자극하면 그런 베네피즈의 기능적 영역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시작하면서 인상이 되어 왔던 거죠. 연구하기보다는 임상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임상에 어느 정도의 치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치료 효과 때문에 결국 두침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침의 이론은 사실 좀 허망해요. 왜? 머리에 다침을 해서 되뇌 기능적 맵을 조절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데 근데 임상에서는 적용한단 말이야. 이 공간이 우리가 중요한 거야. 실증은 되는데 그 실증에 대한 근거의 논리는 좀 너무 허술해. 그러니까 근거는 어떤 논리 구조는 허술한데 실증은 돼. 치료 효과는 있어. 제가 한의학에서 제일 핵심 그거라고 했어요. 효과는 있어. 근데 이 효과를 왜 나타나라고 할 때 한의학적 고전 이론을 써서 설명했는데 그 고전 이론에 논리적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이론책의 한계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이벤트를 부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치료는 됐어요. 근데 왜 됐는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야. 고전 이론 빼고 나면. 그걸 어떻게든 평소사회에서 만들어진 생리학적 데이터를 가져다가 치료할 수도 있고 그게 싫으면 직접 실험해서 연구 결과 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싫다면 오행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참고로 중국에서 두침을 할 때는 이런 침을 많이 썼다고 해요. 긴 침, 붉은 침. 이게 중요해요. 두침을 할 때 왜 긴 침을 써요? 횡자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자법을 하려고 이렇게 긴 침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침은 횡자. 횡자는 곧 영역이 된다. 근데 영역을 자칫하더라도 가급적 두피를 조금 더 찌릿하게, 강렬하게 자극해야 되니까 굵은 침을 써야 된다. 굵은 침을 쓰면 두 번째 일어난 이벤트가 있어요. 뭐요? 출혈이 일어나. 출혈을 조장한다. 근데 이 근거는 어디서 출발해요? 여러분 구침에서 머리 위에 찰품으로 사혈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옛날 치료의 원리에 따라서 머리 부위의 실증 상태를 사혈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두침이 쓰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 이쪽에 부작용 사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과다출혈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는 어떤 거? 환자가 저혈압, 혈혈성, 아니 뭐 경증의 화암증, 저혈압, 출혈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두침을 쓰기가 매우 곤혹스럽다는 거죠. 왜? 자극 자체가 강렬하고 자극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출혈을 야기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환자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기사항과 치료의 양면성이 무엇 때문에 있어요? 자극의 방식에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피 많이 나. 피가 안 났어요. 좋아요? 네. 안 나도 돼요. 근데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시술해야 한다는 거지. 할 때마다 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출혈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극이 강렬할수록 여기 봐요. 결국 염전순기 왜 하죠? 조직 엉킴을 통해서 자극을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자극이 들어갔죠. 근데 이런 자극이 결국 뭘 얘기하겠어요? 찔러서는 효과가 없어요. 자극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기하는 영국의 직류 자극같이 전침을 거는 게 네. 근데 이런 모형에 대해서 한의사들이 여전히 낯설어서 두침으로 전침하는 한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건강대 한의대 김지우 교수한테 경혈학 실습에서 전침과 두침을 학습한 학생들은 여러분이 남이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빨리 졸업해서 두침, 전침 자극을 통한 전문적인 클리닉을 만들겠어. 그게 성공에 합격 아닐까요? 교수님 먼저 성공해서 저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기에는 제가 투자를 못 해요. 투자를 하면 교원 자금력을 잃어요. 저는 돈 버는 데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김지희 교수의 꿈을 여러분이 이뤄주세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알겠죠? 왜 못 벌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1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 두피 케어를 한의원에서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걸 요즘 누가 하죠? 미용실에서 해주죠. 두피 케어 좋은 솔루션들이 나왔죠. 항상 남보다 먼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만 내가 안 하니까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지? 제발 여러분이 졸업하자마자 좀 해줘봐. 그렇죠? 파일을 찾는 법. 아무리 주주장장해도 그걸로 누가 상품을 안 하네? 왜 안 하죠? 특화 안 하는 게 안 그렇으니까 여러분이 파일을 찾는 캐치 상품을 만들어봐. 안 해요. 그래서 두침 자극에 대한 개념. 특히나 이게 왜 중요하냐? 환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위가 머리에 치는 거. 근데 이 두려움은 곧 희망으로 가요. 인지심리적인 치료로 보면 공포는 곧 희망의 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가장 절망할 때 불빛 하나 줬을 때 그 사람이 신이 돼요. 정명석이 왜 신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유명인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잖아. 실제 구원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해요. 머리에 침마가. 근데다가 머리에서 피 나면 더 두려워해.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생각 없어요? 머리에 누구랑 싸웠는데 머리에 피 나면 갑자기 죽을 것처럼 막 모두가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피 나도 안 죽어요. 차라리 팔다리에서 피 나는 게 더 두려운 거지. 머리에서 피 나는 거 구획을만 안 깨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머리가 되게 소중하니까 머리에서 다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그만큼 두침 자극은 환자한테 공포감을 많이 주고 또 자극에 따라서 두려움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완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새겨두세요 한 거죠. 근데 이제부터 두침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세련되게 할까요? 세련되게 하고 싶거든요. 세련되게 하고 싶어서 세련된 테일러 코튼 선. 왠지 테일러 세련돼 보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생각난다. 너무 세련된 여성이었잖아. 그 사람이 세련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 이거는 어디에서 쓰이냐면 현재도 CT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 하나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양방 의사들은 당연히 알죠. 한의사들은 모르죠. 근데 여기서 이 위치를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네일선 인연을 연결한 선, 동맥선, 그렇죠? 그래서 인당혈, 비교 알중이나 인당혈, 그 다음에 암과 풍부혈과 내오혈 주변에서 선을 찾아서 연결한 선, 그것을 하나를 그리고 그것을 네일선 인연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네일선 인연을 50%, 2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2등분을 했다가 다시 또 2등분을 하면 지금 저 선의 기준점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선을 연결한 동맥의 선상을 2등분을 하면 50% 지역이 생겨나는데 이게 버텍스예요. 버텍스라고 하는 부정점은 엄밀히 말하면 네일선에서 인연의 중간점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머리에 있는 동맥의 경을 특정 방광경의 표준 좌표 찾기도 좋아요. 왜? 변종이 어디서 찾아요? 네일선하고 인연을 연결한 전에 이등분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에 이등분선. 그래서 내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4등분을 하면 뒤쪽 4분의 1, 앞쪽 4분의 1에 뒤쪽 4분의 1은 람다가 있다라고 해요. 람다.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속에는 시그모이드 수처가 있어요. 시그모이드 수처가 후두골하고 파리에탈본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위는 한의학적으로는 어디 가까워요? 강간혈. 강간혈에 가까워요. 강간혈, GV18. 그리고 앞쪽 4분의 1은 어디에 가깝냐면 앞쪽 4분의 1에서 여기 두정혈 이 중간에 그러니까 앞쪽 4분의 1과 인연에서 4분의 1, 그 다음에 두정부에서 50%인 이 사이에는 브레그마가 있어요. 그 브레그마는 엄밀히 말하면 이마뼈, 프론탈 본과 파레탈 본이 만나는 브레그마라고 하는 접점의 수처인데 거기는 신해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해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브레그마 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테일러 호튼선을 한의학적 용어로 다 치환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대단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양 한 방울 홍섭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라인이 어디냐? 실비어 피셔 라인이에요. 이 실비어 피셔 라인은 뭐냐? 요 그루브예요, 그루브.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파리에 센트럴 서커스가 있다면 이 템포랄 로브, 그러니까 대뇌피질의 축두엽과 부정엽, 전두엽 사이에 이렇게 축두고랑이 형성이 돼요. 이 축두고랑을 유추하는 라인이 실비안 피셔 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실비안 피셔 라인을 두개골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먼저 뭘 찾냐? 예. 대략적으로 사죽공혈을 찾아요. 원리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브로우 엔드, 그러니까 눈썹의 끝에서 함몰되는 데를 찾으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죽공이지. 그렇죠? 물론 사죽공보다 조금 아래에는 또 뭐가 있냐면 동자료도 있죠. 그러니까 사죽공과 동자료 어딘가를 찾아서 그 지점과 람다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강간혈을 연결한 선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이게 실비어 피셔 라인이야. 이 실비어 피셔 라인을 연결해. 이게 지금 5번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6번 프리 오큘라리 포인트. 그러니까 청공혈에서 수직선을 그어. 어디로? 버텍스 50%. 그러니까 NI 라인의 50%, 이등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프리오리큘라 포인트. 청공혈에서 정정혈. 그러니까 한약줄은 뭐해? 청공혈에서 정정혈을 수직선을 연결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비어 피셔 라인과 방금 그린 라인이 교차하는 교차점이 하나 접점이 만들어져요. 이 교차점과 아까 말했 교차점이 아래쪽에 하나 그려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 NI 라인의 50%에서 뒤쪽으로 약 2cm 이동하는데 2cm 이동할 때 아까 표준 위치가 뭐라고 했어요? 내선에서 안형까지 36mm라고 했어요. 36cm 평균. 36cm에 2cm에 해당하는 걸 퍼센트를 내줬더니 대략 53에서 55% 되는 지점. 이 지점 사이에 점을 하나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의 점이 공교롭게도 백회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53에서 55%라고 하는 이 지점은 백회열. 그럼 여러분 백회열이 어디냐고요? 센트럴 서커스의 부정부 지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백회열에 센트럴 서커스, 그러니까 중심부의 규정 부위가 거기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거의들 안 하는데 이 좌표를 대입을 해보면 부정부 뒤쪽에서 백회열은 바로 요 지점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이 지점에서 빨간 선 시작점은 백회열과 그 다음에 여기 실비어 피셔 라인과 프리오리큘라 포인트 라인이 만난 이 지점을 만난 이 교차점을 연결하면 이게 센트럴 서커스가. 이 센트럴 서커스를 찾는 게 그침에서 핵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테일러 허튼 라인을 찾으면서 센트럴 서커스 라인을 찾을 수 있고 그침의 표준 라인을 구할 수 있어요라가 여기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근처의 모든 경열들을 우리가 좌표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따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공교롭게도 여기 지역은 홀곡, 현충 여기에 제일 가까워요. 북서양 담경에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머리에다 그려보면 센트럴 서커스가 그린 지역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요 그 그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버 피셔 라인과 이 두 정점의 뒤쪽에서 여기 2cm 있는데 여기를 그린 거. 근데 여기가 백회라고 했어요. 이 백회와 여기를 연결한 선이 센트럴 서커스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 토시 두침의 기준 구조가 이해가 될 거예요. 토시 두침은 언제 만들었어요? 1950년대. 그러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이 뇌,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와 두개골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이 그 뒤로 50년 지나서 완전히 완성된 거와는 좀 별개로 왔기 때문에
좌표가 애매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점은 뭐라고요? 상점은 중심선에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선의 이등분선이 전후 중정중선이고 그것의 중점을 상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버텍스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점이 뭐라고요? 미침선. 어떻게 미침선을 그렸어요? 예, 인당열에서 익스터널 오시피탈 프로투퍼런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연결한 선의 수평선을 그려서 요 선과 요 선이 만나는 요 앞쪽에 뭐 옆머리카락 경계 지역쯤에 있어요라고 하는 요것이 미침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제가 말했던 요 선이 그리고자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센트럴 서커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인데 그냥 여러분한테 아까 말했지만 테일러 호튼 맞죠? 네, 테일러 호튼 선을 찾다 보면 지금 이 지점에 이 기준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쉽게. 그렇게 하고 나면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운동구, 감각구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센트럴 서커스를 찾는 이 라인을 그렸어요. 이것보다 앞쪽에 있는 선, 운동구, 근데 이게 뭐예요? 네, 소마토 모터 코텍스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센트럴 서커스의 뒤쪽 지역은 뭐예요?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하면 돼요. 위쪽 5분의 1은 다리, 그리고 그 밑에 5분의 2는 상지, 그리고 밑에 5분의 2는 얼굴. 그러면 이건 지금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위쪽 5분의 1은 하지. 그 다음에 5분의 2는 상지. 그 다음에 5분의 2는 얼굴. 결국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부침에 있어서의 그 표시 부침의 표준 기준선인 운동구 감각구는 바로 그냥 요거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기 위한 과정인 것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라인이 운동구고 요 라인이 감각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어떤 개념을 이용해야 돼? 뇌파에서 말하는 2N2N의 표준 좌표를 좀 참조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일러 호튼 라인을 이해하면서 센트럴 서커스를 찾게 되면 이 법칙에 따라 찾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표준 위치의 이 초시도침의 요 구조를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운동구, 감각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 숫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호모룸푸스의 감각 기능 영역에 매핑하고 거의 일치하게끔 윤곽한 거다. 그래서 부정부 영역은 하지질환, 축두부에서 위쪽 영역은 상지질환, 그 다음에 축두부 영역은 얼굴 위주의 질환을 감각장애로 파악해서 치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요즘도 이제 뇌졸중 모드에서 재활치료에 많이 쓰는 투치 모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자료는 전후 정중선, 그러니까 요 버텍스죠, 버텍스. 버텍스에서 뒤로 5mm를 이동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5mm 이동하면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테일러 호튼 라인의 기준에서는 버텍스에서 뒤로 20mm, 그러니까 2cm가 밀려야 센트럴 서커스가 기준 좌표가 형성되고 그 위치가 백회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 20mm의 사이에서 5mm만 움직인 거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해석이 뭐죠? 운동부는 센트럴 서커스에서 앞쪽 15mm 영역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센트럴 서커스에서 앞쪽 15mm. 그러면 운동부가 그렇다면 감각도 센트럴 서커스에서 뒤쪽 15mm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제가 교정했어요. 예. 감히 초시의 초순발의 지론을 제가 감히 규정하고 더 밀어 뒤로 15mm. 그래서 30mm 운동부에 30mm.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이 파란 선 사이의 간격은 33cm면 돼요. 그리고 이 3cm 중심에는 센트럴 서커스가 있으면 돼요. 이 말이 도대체 뭔지 모르면 내일 학습하면서 저한테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왜 15mm 밀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여기 규칙성이 있어요. 예. 소시도 침에서 운동구에서 15mm 앞쪽에 평행선을 그렸을 때 그걸 무도 진전 제어 구역 그리고 거기 다시 15mm 앞쪽으로 갔었더니 혈관 운동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긴 다 뭐냐? 운동 연합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모터 코텍스 에어리어예요. 브로드만 에어리어 따르면. 그러니까 모터 코텍스인데 어소시에이션 연합 운동 영역이란 뜻이죠. 그 영역을 이 초시는 무도진전이라는 병증에 쓰고 또는 혈관 운동, 그러니까 고혈압. 근데 이 고혈압은 뭐겠어요? 인지기능과 관련된 고혈압. 인지기능과 관련된 고혈압은 뭘로 치료해요? 영상으로 치료하는 거죠. 우린. 근데 그런 의미로 바로 이 혈관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트레스 왕창 받은 어떤 사람이 혈압이든 어떤 자율신경계 조절 장애가 왔을 때 이 지역을 중의사들이 혈관 운동이라는 의미로 아니면 쓰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우리의 이게 뇌과학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혈관 운동은 여기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의사는 이거를 뭔가 이런 고혈압이나 안면 부종이나 스트레스 장애에 많이 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해 보면 이건 프리프론탈 코텍스를 비롯한 인지 기능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벌어졌을 때 이런 데다가 자침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왔더니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 뒤쪽으로 부정엽에서 부정결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면 여러 부정결절 여러분도 다 틈이 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툴날 모서리가 하나 있어. 그걸 부정결절이라고 해요. 없는지 있는지를 한번 만져볼까요? 잠깐 만져볼까요? 여기. 그래서 이 두정결절을 촉취해서 그 두정결절을 기준으로 수직선,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어서 운용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운용구.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 초순발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미세 운동이 안 되는 조절 장애를 치료하는 데 썼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의료 경험, 치료적 경험인 거고 이 부분은 사실 두정엽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두정엽의 이 영역은 이 뇌과학에서는 공간을 인지하는 영역이에요. 공간을 인지하는데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다가 부딪혀요. 공간을 인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정역은 내가 어느 공간에 서 있는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얼마나 넓고 내가 여기에서 저렇게 원근법을 인지해서 내가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렇게 피해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 보고도 가서 부딪혀버리는 거야. 조절이 안 돼서. 가끔 그런 환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세밀한 운동이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으로는 훈청구, 템포럴 코텍스 여기는 약간 또 이 청각 피질하고 일치해요. 훈청구. 그 다음에 훈청구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뇌과학에서는 브로카 에어리어와 뒤쪽에서는 벨린트 에어리어 두 개가 있어요. 브로카 에어리어는 언어를 말하게 해주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브로카와 베르니케 에어리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언어의 실조 증상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데 지금 이 초순발은 요 주변에서 요 뒤쪽에 언어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베르니케 에어리어 중심으로 뒤쪽과 아래쪽에다가 그러니까 아마 초보적인 뇌과학의 이 브로드만 에어를 활용해서 이런 언어 증상을 치료하는 데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토시 주침의 기준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정부로 오면
이제 발운동 감각 영역, 뇌졸중, 후유증을 위주로 많이 치료했겠죠. 근데 여기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앞쪽은 소마토 모터 코텍스, 뒤쪽은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예요. 그런데 부정엽 주변이 다리 영역에 해당하잖아요. 호모lunkus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두 개 영역을 심의를 걸었는데 이 영역이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잘 보면 어떤 경혈에 가깝냐면 사신충. 복형 방광경에서는 통천혈과 낙각혈에 가까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통천혈, 낙각혈이 하나는 운동, 하나는 감각 영역에 가깝게 결정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경혈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두부 영역은 이 오시피탈 프로투버런스를 기준으로 위쪽은 시각 영역, 아래쪽은 평형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평형 영역으로 나누는 이유는 손해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손해가 주로 뇌에서 들어온 신호를 가지고 우리 몸에 평형을 많이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에 대한 의미를 여기를 하는데 이 영역은 또 공교롭게도 풍지혈 가까이 존재해. 풍지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족쇄형 단경의 풍지혈 라인에서 어지러움증 치료나 인체 조절 기능 장애를 치료한 임상 사례가 많이 등장했던 것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걸 감안해서 평형구라고 외우고 여기는 시각구, 옥심혈을 중심으로 위쪽에 있는 경혈들 시각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잘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뇌의 기능적 맵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지 한의학적 원리는 전혀 없다. 그래서 임상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이걸로 한의학적인 맥락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맥락 이론하고 부합하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식을 해본 거예요. 이게 머리에 있는 경혈도인데 그 경혈도에서 어느 영역에 있는가? 잘 보면 통천혈, 낙각혈 주변에 발운동 감각구역이 있고 옥침혈을 중심으로 뇌호 강간 안쪽에 시각구가 있고 풍지혈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평형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뇌파의 표준 좌표를 활용해서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있는데 사실 이것도 경락 이론하고 너무 생소하죠. 두유혈 안쪽은 생식구라고 써 있어요. 두유, 족쇄와 조경의 의경의 두유혈을 기준으로 해서 생식구, 그러니까 비뇨생식기 질환을 치료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족쇄형 담경의 부위무배 관련된 부위무배 영역이에요. 거기는 위장 질환을 쓴다고 써 있어요. 두위무. 그 다음에 흉곽구는 여기는 족쇄형 방광경의 미충혈, 복차혈 그 근처인데 이건 또 같은 질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임상적 경험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어떤 경락 이론하고는 지금 매칭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가슴우리는 족태양 방광경 면에 있고 위장구는 족쇄양 담경면에 있고 생식구는 두유혈 주변에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시두침에서의 핵심인데 여기서 한 버전 나가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초순발뿐만 아니라 여러 두침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헷갈려요. 그래서 중국에서 표준 두침을 다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14개의 표준 두침 라인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는 표시 두침을 제일 많이 쓰고 학술적으로는 표준 두침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강의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표준 두침도 결국 뭐를 찾아야 돼? 센트럴 서커스를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센트럴 서커스를 찾는 방법을 여러 개로 써놨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개를 헷갈릴 게 아니라 테일러 호튼 라인을 찾는 법만 알아두면 이 라인의 이 지점은 명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시 두침에서 말하는 상점, 하점 연결하는 법, 표준 두침에서 말하는 요 선 찾는 법, 막 이것 때문에 헷갈릴 거니까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안 헷갈리려면 테일러 호튼 라인을 찾자. 이게 핵심입니다. 테일러 호튼 라인을 찾고 나면 이 테일러 호튼을 기준으로 해서
대뇌의 피지의 감각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두침에서도 이마 영역, 전두엽, 프론탈 코텍스 영역, 두정엽, 파리에탈 코텍스 영역, 축두엽, 템포랄 코텍스 영역, 뒤통수 영역, 오시피탈 코텍스와 세레벨룸의 영역, 그러니까 손의 영역, 이렇게 해서 4개 영역을 나누고 거기에 각각의 선을 그려서 넷, 셋, 일곱이니까 14개 선을 그렸죠. 14개의 선을 구역화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대뇌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거예요.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그러니까 그것만 잊지 않으면 두침을 이해하는데 너무 헷갈릴 게 없어요. 그걸 한자로 써놓으니까 애꾸, 두정하고, 축두고, 친구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그래서 이마에 어떻게 찾는다고요? 표시도 치면서 아까 찾았던 그 기준점을 찾는데 정중선, MS1 그리고 MS1에서 독태양 방광선에 가까운 MS2 독수양 단경에 가까운 MS3 이렇게 그러니까 MS1이 있고 동네에 그 다음에 MS2는 뭐냐? MS2는 족태양 방광경에 가까우면 MS3는 뭐냐? 족수양 단경에 가까우면 MS4는 뭐냐? 조경면 위경에 가까우면 이건 아까 표순발의 표준 두침의 개념하고 비슷하죠. 다만 여기에서 아까 거기는 생식구, 위장구, 흉곽구라고 했는데 여기 그냥 정중앙에서 MS1, MS2, MS1, MS2, MS3, MS4라고 쓴 거야. 4개가 되는 거죠, 선이. 그리고 그거를 경혈의 입장에서 보면 머리카락 경계면에서 MS1은 심정이 있어요. MS2에는 미충혈이 있어요. 촉대양 방광경이니까. MS3에는 두임읍이 있어요. 예, 정중선. MS4에는 두유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주치가 어떻게 바뀌죠? 아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생식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뇨 생식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임상적 경험으로 두유혈 주변은 비뇨 생식기 질환의 두침을 썼어요. 그 다음에 두임읍을 중심으로 하는데 뭘 써요? 소화기 질환을 위주로 썼어요. 그 다음에 미충혈을 중심으로 한 이 이마의 경혈의 면은 뭘 써요? 호흡기와 심장 질환에 썼어요. 근데 이 질환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좋아요. 왜? 코 질환이 여기 다 쓰거든. 그 다음에 신정혈은 동맥을 기준으로 정신질환에 썼어요. 코 질환에 썼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표준 두침은 기존에 있었던 걸 다 섞어서 가장 공통점만을 그려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표시도 1촌. 근데 1촌은 두침에서는 대략 20mm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MS1, MS2, MS3, MS4는 머리카락 경계면에서 지금 표시 두침에서는 생식구, 위장구, 흉곽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과 거의 상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학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마로 갔으니까 이제 부정부로 가야죠. 이제 부정부에서 옆쪽을 본 거예요. 부정부에서 옆쪽. 그래서 부정부에서 옆쪽을 볼 때 핵심이 뭐였냐? 센트럴 설커스를 찾아야가 핵심이에요. 센트럴 설커스를 찾았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테일러 호튼 선을 통해서 센트럴 설커스를 찾았다면, 센트럴 설커스에서 앞쪽 심이 15mm는 MS6, 뒤쪽 15mm는 MS7. 그러니까 앞쪽은 소마토 모터 코텍스 영역, 뒤쪽은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는 거죠. 그 과정에서의 경혈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뒤쪽은 백회를 중심으로 가깝게 해서 곡빈혈까지 그리고 앞쪽은 전정혈에서 혈리라고 하는 족쇄형 반경의 결까지 그려요. 그거를 그리면 이 선이 가까워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경혈을 찾을 게 아니라면 센트럴 설커스를 그려서 앞쪽 15mm, 뒤쪽 15mm를 그려보자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밑에서 MS10, MS11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템포럴 영역, 그러니까 석부라고 하는데 템포럴 영역에 두 개의 선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두 개 중에 앞쪽에 있는 거는 운동, 언어가 있죠. 왜? 브로카의 어뢰가 있기 때문에. 브로카의 어뢰가 있기 때문에 뒤쪽은 뭐예요? 훈청구라고 하는 푸시 초순발 영역 때문에 청각 영역. 그러니까 MS11은 청각과 어지러움증에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뇌 피질과 연관해서 이거를 이해하면 표준 늦침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 영역에 대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두침에서 보면 이런 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정부는 어떻게 할까? 두정부. 그러니까 이마했고 두정부에서 축두부 했으니까 이제 두정부만을 본 거예요. 동맥 정중선에서 버텍스와 백회열을 연결하는 거를 MS5, 정중선에서 MS5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어디라고요? 다리 아래쪽. 왜? 다리 아래지역이죠. 호모룸푸스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리 아래쪽이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항문까지. 그리고 MS8은 하지 영역이죠. 하지 영역. 왜? 호모룸푸스에 따라서 여기는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이라고 할 때 다리 운동, 다리 감각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S8은 근데 그 라인은 족태양 방광경 면에서 그린 거죠. 그래서 통천에서 락각혈 사이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은 상지 영역. 그러니까 호모는쿠스에서는 어깨에서 팔까지를 연결해 뒀겠죠. 그 영역은 엄밀히 보면 족쇄형 담경에서 지금 이 정령, 승령이 있는 족쇄형 담경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왜 두침을 왜 족쇄형 담경 머리 수습하자마자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모든 머리에 있는 경혈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쯤에 두침을 하면 그래도 덜 잊어버린 상태에서 두침 경혈과 머리에 있는 경혈들을 섞을 수 있어서 지금 오늘 내일 두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버텍스와 백회를 기준으로 해서 버텍스와 백회를 중심으로 해서 센트럴 펄커스를 구상한 뒤에 거기서 운동과 감각에 대한 영역을 매핑하고 있구나. 근데 매핑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올수록 왜?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앞쪽은 운동이고 뒤쪽은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쯤이 다리 영역이고 여기쯤이 팔 영역이에요. 그러면 다리는 두정부의 뒤쪽이고 팔은 축두 쪽에서 앞쪽에 오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뒤쪽은 다리, 앞쪽은 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체적인 지도를 그리면 앞쪽으로 경사졌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경사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뒤쪽에 있고 경사지면서 내려오면서 앞쪽으로 이동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리기를 여러분이 반복을 할 때 두침뿐만 아니라 뇌에 대한 기능적 이해도 돼서 나중에 진단 또는 뭐 경색의 전침을 활용한 여러 가지 임상적 사례를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 두침에서 이제 바깥 뒤통수뼈 용기를 기준으로 위쪽 선은 MS 13, 아래쪽은 MS 214, 마지막 14, 라인까지 그려진 데에서 아래쪽은 평형, 그러니까 손해이기 때문에 위쪽은 시각, 오시피탈 로브이기 때문에 시각. 그래서 시력에 관련된 눈질환을 쓴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여러분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경혈들도 코나 눈에 질환에 쓰이고 있었다라는 임상 사례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건 이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한의학적 임상 사례가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뇌호와 옥침을 중심으로 해서 동맥과 족태양 방광경에서 MS11, MS12와 MS13이 있고 그 다음에 축소양 담경에 가까운 면에서 아래쪽으로 목덜미 쪽으로 MS14 그러니까 포틴스가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라인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내일 실습 때 자칭까지 다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겠지만 굉장히 강한 자학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일단 긴 침, 굵은 침을 쓸 수 있다. 중국에서는 더 굵은 침을 써요. 그리고 횡자를 하더라. 횡자를 어디다가 해? 예, 너링출명까지 하더라. 그리고 강작을 준다. 그러니까 염전작을 분당 200회. 분당 200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1초에 3번을 흔들어야 돼요. 1초에. 똑딱할 때 손이 3번 왕복 운동해야 돼요. 손 저려요. 지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죠? 예, 강작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근데 재삽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혈관이 절단을 해요. 그러니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돌리기 싫으면 저는 전침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유침도 오래 하죠. 네. 출혈 방지한다라고 하지만 출혈이 잘 난다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극하고 나면 머리에서 열이 후끈후끈 나요. 너무 자극을 심하게 해서 두피 마사지한 느낌보다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두피 마사지를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위생이 불량해서 받을 때는 참 좋았는데 좀 찜찜했어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는 두피 케어를 1시간 동안에 마사지도 해주고 막 이렇게 모두 발라주고 막 훈증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3만 원 주면 해줘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면 이 두피 마사지가 얼마나 우리 스트레스 유발하는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두침 자극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자는 거죠.